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 씨를 내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키맨인 남욱 변호사의 미국 소재도 파악 중입니다. 성남시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서울 지역 경선과 3차 슈퍼위크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경기 지역 경선에서 과반 압승을 이어간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11만 표 이상만 확보하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갈라진 여권 지지자들이 경선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2차 컷오프가 발표됐지만 당이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후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심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마지막 경선 룰은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대장동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왜 특정 소수, 화천대유 같은 특정 소수가 챙긴 건지 밝히려면 회의록 같은 자료가 중요한데 화천대유 측이 금감원 요청을 받고도 이런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유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공이 나선 개발 영역에서 비밀을 고집하는 게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선 지적이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대표 주관사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등 성남의 뜰 주주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행사인 성남의 뜰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의견을 구한 겁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 주주이면서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나흘 후 답변에서 해당 자료는 영업상 비밀 등이 담겨 있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거절했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화천대유 공문에는 경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한성 공동대표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공문이 오간 시점은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입니다. 금감원은 수익금과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점검을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을 푸는 첫걸음은 설계의 공정함과 과정의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공개입니다. 자료 제출을 막는 것은 의혹을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다른 주주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화천대유만 거절했고 실제 자료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인 검경이 해당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성남시 의회가 이사회 의사록을 요청했을 때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민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이유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하나은행이 이 시행사죠. 화천대유를 포함해서 이 성남의 뜰 관계자들, 주주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록 이런 게 있으면은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밀 유지 의무라면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리포트 내용 보셨는데요. 장혜찬 평론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천대유가 자료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본인들은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주주들은 다 동의했는데 유독 화천대유만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같은 결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길래, 뭐가 그리 떳떳하지 못하길래 화천대유만 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할까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가 하는 자괴감마저도 들 것입니다.
지금 화천대유가 배당받은 금액이 현금으로 4천억이 넘고요. 네. 분양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또 4천억 이상이라고 알려져 3천억, 있습니다. 뭐 4천억 얘기 네. 나오죠. 네. 도합 8천억. 그래서 1조 가까운 수익을 소수의 민간 사업자들이 독식한 불공정 계약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런 뻔뻔한 태도에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 정도도 압수하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대표 직인이 이한성, 그러니까 이화영 전 경기지사의 보좌관입니다. 네. 물론 보좌관으로 근무한 시절은 매우 오래전이라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4년 전인 2017년까지 이화영, 현재는 킨텍스 사장으로 가 있죠. 이화영 전 지사와 같은 업체를 운영했다. 동업자로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토록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한성 대표의 직인으로 이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기에 나서는 것은 화천대유 측에서 드러나면 안 될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추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대로 버티기에 돌입하면 권력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자신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더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하무인격 태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정모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이 인물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관련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반바지 입고 슬리퍼 딸딸 끌고 다니고 뭐 유동규 방에도 들락날락하고 걔만은 그런 특혜를 많이 입었어요. 네, 지금 뭐 들으셨다시피 특혜를 많이 받았다, 방에도 편하게 왔다 갔다라고 했는데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공사에서 그 사업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했던 그런 인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남욱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대학 후배예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사실상 성남개발공사의 이제 전략기획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유동규 본부장과 친분 관계를 굉장히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작년인가 5월 달에 이제 해임이 됐습니다. 한 400m의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이제 태만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쫓겨나게 된 부분인데,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억울하다, 쫓겨난 네. 것이 뭐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남욱 핵심 인사인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이 두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는 이런 어떤 사업의 흐름이라든가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추측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이분에 대한 어떤 취조, 그러니까 조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소장님, 네. 지난해 5월에 이 정모 씨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 태만으로 해임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정모 씨가 부당 회교를 당했다면서 작성한 이 구제 신청서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제 신청서 내용이 나왔네요. 대장동 사업 맡아서 약 1,800원가량 벌어들이는 기획을 내가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 법정 증인으로 나가서 내가 법정 증인으로 나가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제 신청서 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도 본인이 관여가 돼 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받는데도 본인이 관여가 돼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다 관여가 돼 있는 또 핵심 인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노동지방위원회에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구제 신청서를 내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서 이 개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데 1,800원 환수하는데 본인이 관여가 됐다. 관여했다. 뭔가 기획하는데 이 정모 변호사가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받는데도 1심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여가 없다, 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판결에도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런 구제 신청서 내용을 보고 지난해 8월에 해임은 과도하다며 정모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고 정모 변호사는 회사에 복직한 이후에 지난 2월에 본인 스스로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모 변호사가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JTBC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진 것들이 있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20쪽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해요. A4 용지 크기에. 근데 여기에요, 평론가님. 저희 지금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고 궁금해하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담겼더라고요. 네, 지금 이 정모 변호사가 쓴 자술서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평소에도 종종 여러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 그리고 김만배라는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네. 다만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종종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에 여러 가지 또 이 증거 자료와 녹취록 등을 제공한 정모 회계사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영학 회계사. 네.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천화동인 1호가 받은 배당금의 절반 가까이 또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700억 정도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가기로 돼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성남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정도에게 과연 700억이라는 거금을 주는 이런 뇌물 구조가 가능할까? 700억 정도면 공무원 사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천화동인 1호의 700억 정도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이 관리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까지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던진 핸드폰 그것도 경찰이 대신 찾았죠. 그렇죠. 검찰은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창밖으로 핸드폰 던졌다는 모 신문의 보도를 가짜뉴스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망신을 당했죠.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수사력과 수사 의지로는 실제 소유주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뒤에 혹시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해서 현재 검경 수사력으로 파헤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영학 회계사 이 녹취록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700억 가량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유 전 본부장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 변호사한테 그 사업자금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쓸 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빌렸고. 네, 보신 것처럼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라 700억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배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야권에서는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의혹 제기들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 정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얘기도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는 지금 이 유동규 씨 거다. 뭐 이렇게 실소유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 자술서에 보면 이혼 자금으로 뭐 5억 그리고 재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얼마 6억 얼마 뭐 이걸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700억을 가진 사람이 이 정도 돈을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릴 수 있을까? 빌려야만 할까? 뭐 이런 게 또 하나 지금 의문이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정모 회계사,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700억을 이제 나눠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녹취록에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거라 그러면서 받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건 또 그 안에 모순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정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얘기가 다르다는 것은 네. 사실상 지금 뭔가가 뚜렷하게 이 700억의 소재가 누구 것인지에 확실한 어떤 규명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70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이미 용처가 쓰여졌다라고 하면 자금 흐름은 뭐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금방 밝혀낼 수 금세 있죠. 밝혀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요 검찰이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사 과정에서요 소장님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인 논의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만배 씨는 지금 본인이 이 천화동인의 1호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정모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사실상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다. 자, 이 구조를 잠깐 보시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모 변호사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은 네. 두 사람이 유언홀딩스, 유언 오가닉이라고 하는 사업까지 같이 하려고 했던 동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틀어주는 데는 서로 간에 이익상의 배분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틀어진 거예요. 네. 분명히 이전에는 좋은 관계고 협력적인 관계인데 틀어지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김만배 씨 화천대유의 대주주인데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가 아니라 본인이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김만배의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또 김만배와 이전에는 굉장히 사업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정영학 회계사예요. 네. 근데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5의 실소유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이 궁금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던 정영학 회계사도 틀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다 틀려요.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그러니까 유동규와 김만배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정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옳은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제일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이번 수사의 핵심이죠. 예. 네. 내부 고발자가 있으니만큼 검찰 수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내일 이제 김만배 씨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입장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 측이 검찰에 이 제공한 녹취록에 나온 내용 사실은 거의 다 거짓이다.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녹취록에 근거한 각종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일부러 좀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일부러 허위 사실을 녹취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일부러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로 봤을 때 지금 김만배 씨의 변명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녹취하는 걸 알고 있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하고 삼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일 텐데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녹취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점이 될지도 모르는 민감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 일부를 보게 되면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일까요? 이재명 지사일까요? 매우 민감한 정치적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 자금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등을 통해서 배당받은 수익 일부를 정치 자금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대화 내용까지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과장으로 말했을 때 김만배 씨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나의 대화를 녹취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거나 굉장히 원론적이고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하겠죠. 그런데 녹취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과장돼서 말했다. 이런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법정에 간다고 하여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코웃음을 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김만배 씨는 말도 안 되는 국민 상식과 한참 벗어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보다 솔직하고 겸허한 태도로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 그리고 수사기관 앞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분석을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녹취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에 어떤 얘기들이 담겼냐? 뭐 실탄 350억, 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의 것, 뭐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이 지금 의혹 관련한 여러 가지 뭐 돈 로비 의혹들이 담긴 거 아닌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녹취록을 보면 사실상 뭐 많은 말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억측을 할 수 있고 추측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저는 본질은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돈의 네. 흐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돈을 받았느냐는 것을 이제 역추적해 나가면 사실상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돈의 흐름은 곽상도 의원이 지금 뭐 50억을 받았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100억을 받았다. 뭐 그 친인척이죠. 친인척이 네. 받았고 그렇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리고 나오죠. 원유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고문을 했고 그 부인이 고문을 했다. 부인이 고문으로 아, 재직 중이었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정치 자금으로 실질적으로 용처로 쓰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이라든가 법 쪽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녹취록에는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성남시 의원들에게 20억 뭐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달이 됐다는 증거는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뭐 그분이다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뭐 장평론가 이재명 지사를 거론을 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분을 추측하는 것 네. 그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정치적 파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어떻게 하든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고 그 부분을 검찰이 빨리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분, 그 녹취록에 나온 그분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 다른 키맨이 있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인데요. 천화동이 4호 실소유주죠. 이 남 변호사는 지난 추석 연휴 직전에 미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그래서 지금 수사 당국이 굉장히 미국 내에서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또 뭐 여권도 말소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혹시 조만간 들어오겠죠? 그 인터폴에도 이제 수배 요청을 한다고 하고 또 여건까지 말소한다면 앞으로 이제 한국과의 뭐 교류 또는 방문 또 관계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본인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모를까 상당히 남욱 변호사가 그래도 한국의 기반을 완전히 이 제거한 채 미국으로 또 도주했을 뭐 이건 이제 뭐 도주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미국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몰라도 본인이 또 한국에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에 혐의가 있다고 보면 도주가 될 테고 아니면 일단 본인이 뭐 다른 사유가 있어서 미국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빨리 들어와서 이 사건을 밝히고 협조를 하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남욱 변호사가 실제로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이전에 이 성남 대장동 판교의 부동산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이 됐다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혐의를 받았다가 이제 무혐의로 판결이 네. 나긴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금 김만배 씨의 경우에도 구속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원래 이제 구속이 될 때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도주 우려거든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 여부를 보면은 김만배 씨도 소환 조사가 되고 난다면 저는 구속 가능성이 있을 걸로 봐요. 왜? 네. 지금 이 파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타격을 주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하나 이 부분은 반드시 말씀드렸는데 남욱 변호사가 대선일 전에 3월 9일 이전에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느냐 아니냐 네.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 포인트다. 예. 네. 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앞서서 이제 검찰이 앞서 수색했다고 확보 못했는데 이제 경찰이 확보를 해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휴대전화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말고 좀 더 있을 수 있다. 최소 3대는 되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5년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전 휴대전화가 하나 있고요. 이번에 창밖으로 던졌다가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가 있고 그리고 또 새로 통한 또 하나의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거나 단서들은 이 대장동 개발이 시행될 당시에 예전부터 쓰던 핸드폰에 담겨있을 확률이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이 정도 큰 사건, 그러니까 1조 원대의 수익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핵심 당사자라면, 지금 구속이 된 사람이라면 이 3개의 핸드폰 모두를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게 수사의 기초 중에 기초일 텐데 네. 그나마 던진 핸드폰마저도 검찰은 전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창밖으로 던졌다는 언론의 보도에 괜한 딴지만 걸었습니다. CCTV 분석해보니까 창문이 열린 흔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창문이 열리고 밖에 있는 행인이 주운 걸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정도 수사력을 가지고 이 1조 원대의 게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는 게 말이죠. 시급하게 나머지 2개의 핸드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청 그리고 나머지 천화동인 주주들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수사의 기본인데 그 같은 과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어떤 참고인은 경찰에 가서 소환 조사를 받고 또 다른 참고인은 검찰에 가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가 검경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조각조각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의 컨트롤 타워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 검찰과 경찰이 과연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특히 검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 확보도 실패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현장에서 취재 기자 해도 이렇게 초기에 수사를 좀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건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래서 야권에선 특검 가자 이렇게 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찰이 배당받은 당일날 그 휴대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검찰의 일종의 이제 무능함이 그냥 드러난 있는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 수사를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속도감 있게 계속해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특검을 얘기하지만 특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수사가 미진하다고 할 때 네.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인데 지금 야당에서 특검은 벌써 오래전부터 특검이에요. 이 사건 터지자마자 특검을 수용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하면 우리 편, 반대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경찰이 또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판단을 특검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검찰 수사 상황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1인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집단 경기를 하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을 정하는 과정이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호소를 드릴 겁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도 경기 지역에서 본인의 안방이죠. 경기 지역 경선에서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선 투표 없이 정말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영상 구성에서도 보여드렸지만 11만 표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여론 전문가로서 11만 표 이상 받을까요? 오늘 끝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망이 됩니다. 단은 내리는 것도 뭐 마지막 날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후보들에게는 또 부담이 되는 분석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판세 그리고 오늘 마지막 어제까지의 결과를 본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거의 확실시될 정도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반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마지막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이제 마지막 경선이니까 그동안 투표를 못했던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서울과 3차 슈퍼위크 투표율이 74.7%로 네. 높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전에도 지난주에도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았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순회 경선도 이 투표를 하는 당사자들이 이 당원과 대의원이거든요. 전체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슈퍼위크도 막판 참여 적극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자,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봐도 이재명 지사의 대세로는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26%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저희가 계속 분석을 했잖아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계속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럼에도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지지층은 굳건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 전체도 그렇고 지지자들은 사실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어떤 후보의 도덕성도 항상 고려를 하지만 네. 본선 경쟁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그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예컨대 추진력이다 아니면 네. 뭐 청렴함이다 뭐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또 추구하는 이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경쟁력이거든요. 경쟁력이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네. 일단 기본이 이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포기할 만큼의 어떤 도덕적 결함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아주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요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지층이 결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저는 오늘의 어떤 그 추세도 결과적으로 50%를 한참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마지막에 70%를 넘는 득표율을 가져갑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마지막 경선이라는 거는 새로운 본선에서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에 힘을 몰아주려고 하는 지지층의 결집 이것이 지금 높은 투표율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는 57%를 얻었다고 나오는데 얼마를 얻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뭐 연관이 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정면 돌파를 하고 있죠. 어제 경기 지역에서 압승을 한 이후에 이 성남시와 같이 이 민간 이익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화천대유권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민간 투자자들의 몫은 1,800억이었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사퇴한 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그분들의 불확정된 예정이익이 늘어난 것이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청렴서약을 받았고 최근에 부정부패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상당한 증거가 나와서 그렇다면 민간 몫의 개발 이익조차도 비용을 뺀 나머지는 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환수하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자, 경기도가 이렇게 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남시와 성남도계공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화천대유 자산을 동결 조치하고 부당 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전형이죠. 그리고 마지못해서 이제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이 조항을 사실은 처음부터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계약 조건 채택했으면 뒤늦게 이미 천화동인가 화천대유에 수천억이 배당되고 난 이후에 이런 공문을 뒤늦게 보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대로 과연 집행이 될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인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면 지금 이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보낸 공문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조금 알려진 경향이 있는데 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지, 그럼 그동안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이런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했으면 적어도 이재명 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국민들 앞에 자랑할 치적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질문이 이재명 지사에게 본선 국면에서는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 국면에서는 이런 논란이 오히려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본선 가면 결국 중도층 무당층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이 화천대유 측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번 이 컨소시움, 성남의뜰 컨소시움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금융 컨소시움뿐만이 아니라 메리츠금융을 포함해서 나머지 2개 회사들도 계약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서 메리츠금융 컨소시움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으로 4천억 내지 5천억을 성남시에 다 제공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지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훨씬 더 성남시에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안서에 담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금융사들이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만약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훨씬 유리한 계약 조건을 내세웠던 다른 컨소시움을 배척하고 굳이 더 불리한 조건의 화천대유를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당시 시장인 이재명 지사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 이 정도에서 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본선이 되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본선되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재명 지사는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SNS 글을 봐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후안무치한 도적대가 나라 살림 막겠다고요? 이런 제목 아래에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때가 바로 일망타진 기회다. 또 포도대장 뽑는 날이다 라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또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 영화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장님. 도둑질하다가 들통나니까 포도대장 행세하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그런 비유를 한 것이죠. 네. 진중권 전 교수는 그렇게 자기는 분석이 된다. 오히려 이 도적대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의혹이 있어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전혀 무관한 오히려 포도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은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의혹이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를 들으면 저쪽 이야기가 맞는 것.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 전쟁이라고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서 한치 물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유력 후보로서의 지지층들을 결집해야 되는 분명히 운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본인은 이 의혹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본인이 앞으로 미래 비전으로서 어떤 부동산 개발 이익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본선에서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지층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M, 여, 중. 그러니까 MZ세대, 네. 또 여중, 여자중학교 아닙니다. 여자 유권자, 그리고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게 해결하겠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M여중. 야, 매일 또 이렇게 새 단어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자, 이 포도대장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 전 교수가 좀 약간 이제는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이 그 수법을 쓰는 겁니다. 도둑질하다 들통나니 포도대장 행세합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 거면 실질적인 어떤 도둑질의 그 증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조금 과하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최근에 이제 진정 교수의 이 언행을 보면 지금 뭐 김웅 전 의원이죠. 지금 현직 의원이고 지금 고발 사주 문제로 사실 녹음이 다 공개가 됐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거기 또 국기문란에 권력의 어떤 사유와 선거 개입 아주 중대한 어떤 지금 불법 범죄 현상이 이제 의혹이 아주 짙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여기에서는 증거 없이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어떤 도둑질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편향된 주장들이 이제 겹쳐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뿐만이 아니고요. 이 지사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돼 있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20억 원 정도 상당의 상장사 주식을 받았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연대 당원들과 이재명을 대검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으셨다시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나온 보도를 좀 인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자면, 자,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들이 S사, 계열사, 상당수 사회이사 등으로 근무했거나 현재도 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측근들까지 또 임원으로 등장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 이분이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당선되기 직전까지는 바로 이 S사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나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들이 유독 이 S사와 그 계열사의 사회이사 등으로 많이 선임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래 줘야 될 변호사비를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서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하는데요. 물론 수사 사항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의 변호인단을 정말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구성을 했었거든요. 네. 전관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도 있었고 웬만한 재벌 총수보다 더 좀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그 당시에도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상적인 시장 가격 그대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했다면 성공 보수를 포함해서 최소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인데 이재명 지사의 재산, 공직자니까 이제 재산을 신고하지 않습니까?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그토록 이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을 많이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이게 의문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좀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이사 등으로 임명하면서 우회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재명 지사가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보도에 이 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보도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고발만 돼 있는 상태고 아직 수사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캠프 측의 이런 입장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사에 대한 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당내에서는 양분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선은 막바지, 본선은 초반이 될 텐데 일각에서는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라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나오고 또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 서른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 이후의 상황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당의 다른 후보를 구속을 운운할 정도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도를 벗어났다.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결정적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상황이라 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언론사나 수사기관에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제보가 있다는 걸로 하고 구속이 된다는 거를 언급한다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거를 마지막에 다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지나친 그런 언사였다는 것이고 이것이 자칫 이 경선 이후에 뭐 경선 불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플랜 B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되면 뭐 이렇게 지지를 안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그 반발이고 부정 결과에 대한 부정 뭐 이런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이낙연 후보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후단협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후단협 분들은 거의 강제로 은퇴되다시피 대부분이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추미애 의원인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보의 1보로 그걸 다 갚아냅니다. 3보 1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결과에 대한 어떤 불복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좀 감안을 하고 저는 사실은 그런 큰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면 또 단합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 진보 진영 전체가 사실은 그걸 또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또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일종의 그 순간적인 장면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그럼에도 후유증 걱정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인지 지도부 차원에서도 원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흐름 속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일종의 원팀 해결사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보면 코로나19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 단호함 이런 걸로 매력을 샀죠. 원래 그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강점이고, 이재명 지사가 인품이 훌륭하다든가 덕이 있다든가 품격이 있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지자들은 이재명 일 잘해. 뭔가를 바꾸려면 저렇게 해야 돼. 판단이 빠르고요. 아주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해. 앞으로 상당히 탄탄하게 지지율 기반을 구축할 거라고 봐요. 네, 소장님 뭐 같이 들으셨는데 네.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추진력을 장점으로 꼽고 이걸 기반으로 지지율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인데 어떻게 보면 좀 맞아 떨어졌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돕겠다는 이야기죠. 유시민 이사장 그러면은 알릴레오인데 도울레오라고 봐야 되겠죠. 곧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도 사퇴가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시민 그럼 또 이해찬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는 것이고, 유시민 이사장의 절체절명의 목표는 또 정권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유 이사장이 합류하게 되면, 돕게 되면 뭐 친문 지지층, 친노 지지층의 흡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워낙 진보 성향이 뚜렷하고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이재명 후보가 또 흡수하는 데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경선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 오후에 나오는 결과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인데 개그 무대만도 못하다는 조롱이 나옵니다. 낯뜨거운 후보들 간의 말싸움을 보고 있자면 혀를 차게 합니다.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는데 야권 지지자들의 비친 후보들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립서비스로 유권자 비위를 살살 맞추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말실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쌓여가고 해명은 오락가락이고 논란은 커져만 갑니다. 비판에 직면한 왕자 글자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지자가 써준 것이라고 하더니 어느새 손가락만 씻어서 손바닥 글씨를 못 지웠다는 황당한 해명을 덧붙여 헛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손바닥 글씨는 결국 표범이 없었습니다. 역술인 멘토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과 설전을 벌인 유승민 전 의원은 특정 부위 침 전문가가 윤 전 총장의 행사를 수행했다며 공세를 이어갔지만 이 치료사가 과거 유 전 의원 행사장에도 함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국민들만 민망해졌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경쟁 후보를 향해 욕설과 함께 쥐어 패고 싶을 정도라고 말한 홍준표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추태가 아닐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겁니다. 코웃음을 치게 하는 정치판을 더 이상 우습게 만들어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토론이 고작 이 정도라면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야당 대선 주자들의 깜냥도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표를 받고 싶다는 건지 실력 부족을 자랑하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혀를 차는 국민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는 그들에겐 들리지 않나 봅니다. 안타깝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다 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은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야권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키맨 유동규 씨가 구속된 후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자 이 지사는 한 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반문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설계한 건 본인이라더니 대장동 논란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노벨이 화약 발명을 설계했다고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억지 논리 아닙니까? 여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 주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바가지를 쓴 입주민들, 공공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 이익을 화천 대유 측에 빼앗긴 성남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된 한마디가 없는 겁니까? 표현은 자유라지만 이번 사태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향해 굳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한 건 본인 책임 없다는 것만 강조하려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며 대선에 나섰다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총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분명하고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합니다.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글자를 만든 세종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군으로 추앙받는 건 그가 펴낸 정치의 중심에 항상 백성, 국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들이 다음 대선까지 정치의 기억, 니은, 디귿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길 바라며 1년 뒤 576돌 한글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국민의힘 경선 버스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2차 컷오프 결과 나왔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네 후보가 올라왔는데요. 예비 후보들이 내가 다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 컷오프 결과 이 몇 %를 받았는지를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윤석열 후보 측에 또 우리 청년 특보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4% 넘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해프닝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당 입장에서는 정확한 수치나 순위가 공개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할 수밖에 없죠. 당원 당규상 이 순위, 수치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순위를 공개한 여러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있고요. MBC 같은 경우도 순위를 공개했는데 네. 선관위에 문의해본 결과 당내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당원 투표를 합산한 이 종합 순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얻어서 그래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순위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순위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당 내외에서 유력하게 관측하는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수치, 그게 4%이건 6%이건 10%이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당 지도부가 꺼려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제 와서 그걸 더 문제 삼기보다는 남은 한 달 동안 본 경선에 집중해서 각자 지지하는 후보의 압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또 올바른 태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신경전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서 범죄 공동체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요, 홍 선배님 하면서 우리 깐부 아닌가요? 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깐부라는 거는 이제 동지를 뜻하는 말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것을 이제 인용한 것 같은데 섭섭함을 얘기한 거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깐부는 동지입니다. 라면서 동지는 동지를 음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이제 올렸어요. 교수님과 한 걸음 좀 물러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는 의미는 좀 느껴지는데 본질은 여전히 긴장 관계를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공동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아팠다. 그러니 우리 깐부인데 왜 이런 단어를 쓰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 깐부면 근데 어떻게 그 과거 이제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만남 그 과정 속에서 홍준표 캠프의 어떤 한 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그런 어떤 음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조사 결과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조사 결과도 사실관계 아닌 것을 거기에 특보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동지랑은 음해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더 이상은 이제 음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깐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정도의 어떤 정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부 투쟁이나 내부 싸움이 격화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친박과 비박, 그 이전에는 친이와 친박이었죠. 이렇게 계파가 갈라져서 10년 가까이 내용을 겪었고 그 내용의 결과로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 그릇이 넓은 모습, 포용하는 모습,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경선 50%에 해당하는 당원 투표 표심에 저는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위 후보를 때리는 게 2등 후보, 3등 후보의 전략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당원들의 민심을, 당심을 고려했을 때 손을 잡는 모습을 먼저 어느 후보가 보여주느냐, 이게 저는 본경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낙연 후보도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를 계속했습니다. 이 같은 네거티브 전략이 과연 이낙연 후보 측에게 득이 되었는가를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도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의 청년특보의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3차 경선 컷오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자, 1차 컷오프에서는 당원 20에 국민 여론 80. 자, 2차 컷오프에서는 당원 30에 국민 여론 70. 그리고 3차에서는 당원, 국민 여론은 봉선 경쟁력 질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자세히 세부 질문을 짤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정해진 건 이겁니다. 50%에서 50%. 이렇게 당심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 네. 또 주력 분야이기 때문에 배종찬 소장님께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캠프의 셈법이 다를 것 같아요. 당심이 더 많이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이 여론조사 지지율 표를 좀 보시죠. 처음에 네. 준비한 건 이겁니다. 여야 전체 지지율을 보면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어떻습니까?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이 50대 50의 이 상황이라면. 다자 대결에서도 지금 홍준표 후보가 많이 쫓아간 결과거든요. 그런데 50대 50으로 반영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힘 윤이냐 또 국힘 홍이냐 이 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 50% 또 본선 경쟁력 50%이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 지지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화면 보여줄 수 있으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최종 경선의 경선 룰, 게임의 룰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한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니까요. 네. 한참 쫓아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한 달여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 경쟁력을 더 이제 갖춰 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 후보만 놓고 물어보면은 또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응답자까지 포함을 할 때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선 경쟁력 질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대선 후보로 보수 진영 후보,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누가 적합한지를 물어봤다면 홍준표 후보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본선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중요해졌다. 이것이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20대와 30대, 그러니까 20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이 지지를 얻습니다. 또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더 지지를 많이 얻는데, 자 지금 최종 경선의 룰을 보면은 20대와 60대 이상, 60대 이상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20대, 30대 당원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들이 이번 당원 투표에는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또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나온 발언은 가짜 당원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새로 당원이 되면서 당비를 뭐 1, 2개월 내고 난 이후부터 이제 투표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신규 당원이 지금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에 20만 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다. 20대 이제 30대고 이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었던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변화를 또 모색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홍준표 후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거 가짜 당원 아니에요.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또 전략적 발언이 나왔는데,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이 본선 경쟁 전투력은 상당히 홍준표 후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룰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 달여 뒤에 전개되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론의 흐름은 저희가 집중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고 그들의 주말 행보도 하나하나 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좀 보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를 간다라고 하고요. 원희룡 후보 또 유승민 후보는 호남을 공략을 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왕자 관련 무속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후보는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해요, 교수님. 어떤 전략들이 좀 숨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가장 인상적인 건 윤석열 후보가 교회를 갔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사실 보수층에서 아주 중요한 지지층 중에 한 부분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무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본능적인 거리를 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왕자라든가 또 주변에 무속인들이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씻어내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계산 속에서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정윤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아주 독특한 히어로물로 가져왔네요. 네, 히어로 영화라고 하면 슈퍼맨처럼 멀끔하게 생긴 주인공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에 소개할 영화들은 다릅니다. 베놈2는 기괴한 외계 생명체가 주인공입니다. 또 다른 영화 헬보이는 악마가 히어로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개봉하는 베놈2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외계 생명체 신비오트인 베놈은 검은색 몸과 뾰족한 이빨을 가진 괴물입니다. 1편에서 인간 에디의 몸을 숙주로 삼은 베놈은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과 싸우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데요. 2편에서는 베놈과 에디의 앞에 연쇄살인마와 결합한 붉은색 신비오트 카니지가 나타나 대결을 벌입니다. 한 장면 보시죠. Oh, shit! Where you going? That is a red one! You need to come out right now. I will let you eat everybody! Promise! I promise! Oh, yeah! 아니 무엇보다 이 외계 생명체와 공생한다는 그 설정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악당과 싸울 때는 똘똘 뭉치는 에디와 베놈이지만 평소엔 다툴 때가 많습니다. 에디는 인간의 뇌를 주식으로 하는 베놈에게 사람을 잡아먹지 말라는 규칙을 정해주는데요. 습성을 억누르다가 예민해진 베놈이 투정을 부리는 모습이 재밌게 그려집니다. Live in my body. You live by my rules. I'm sorry. I don't know what came over me. Please let me fix it so I can play it again. You are a loser. 아니 영화 보니까 특히 역동적인 액션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반지의 제왕의 골룸, 혹성 탈출의 시저 등 역동적 연기를 선보였던 앤디 서키스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감독이 가상 생명체 연기의 달인인 만큼 베놈2는 외계 생명체 간의 대결이 어색하지 않고 강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관람하기 전에 꼭 알면 좋을 부분이 있잖아요. 네, 1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2편에도 다수 등장하는데요. 지난 이야기에 대한 설명 없이 빠르게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1편을 먼저 보신 후 관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2019년 개봉작입니다. 헬보이죠? 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전세를 뒤집기 위해 지옥에 있던 헬보이를 소환합니다. 하지만 꼬마 악마였던 헬보이는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맞아준 구름 교수로 인해 악당이 아닌 악에 맞서는 전사로 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악당 블러드퀸이 등장하고 헬보이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You were meant for this. Out of the ashes, new Eden will emerge. Okay, I'd appreciate a prophecy with more relatable stakes. 네, 영화를 쭉 따라가면 겉모습만 보고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붉은 피부와 거대한 오른손을 가진 헬보이는 악을 상징하는 뿔을 스스로 잘라내며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화 속 헬보이는 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뒤 악마로 돌아가느냐를 두고 고뇌하게 되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유쾌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헬보이는 통통 튀는 액션이 눈에 띄지만 일부 장면이 잔인하게 묘사되기도 하거든요. 미리 감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인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는 18세 이상 미접종자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당일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전에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 확인한 후에 방문하면 의료기관은 개봉 후 잔여 백신을 우선 활용해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정의당이 이번 주 화요일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의 결선 투표를 거쳐 대선 후보 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선 투표에서 정의당의 간판인 심의원이 과반 득표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최종 후보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무녀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1심 결과가 화요일에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 폐쇄됐던 뚝섬 승마장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임시 개방합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뚝섬 승마장에 얽힌 역사 이야기와 해설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홍 앵커, 이번 달은 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비 소식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낮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서부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금 연휴인데요.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는 대체 언제 그칩니까? 네, 중부지방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에 그치고요. 남부와 영동지방은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종일입니까? 그렇군요. 비가 오고 나면 날씨는 좀 서늘해지나요? 네, 서늘해집니다. 날씨가 확 떨어지게 되는, 기온이 확 떨어지는데요. 내일 낮 기온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 20도, 광주 19도까지 내려갑니다. 최근에는 예년보다 좀 기온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더 쌀쌀하게 느껴질 듯합니다. 가을 외투 따뜻하게 입고 외출해야겠네요. 연휴 끝나고 날씨도 궁금하네요. 네, 모레인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은 다시 오릅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는데요. 그래도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